TV조선과 조선일보가 서울 시민을 상대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 오세훈 후보 36.8%, 안철수 후보 31.3%로 조사됐습니다. 경쟁력에서는 오 후보 34.5%, 안 후보 30.5%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민 3명 가운데 2명은 LH 투기 의혹 사태에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조사 대상을 가족과 친인척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는 강제 처분하는 방안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일보와 저희 TV조선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소식으로 뉴스7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시민을 상대로 크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와 본선에서의 가상 대결, 그리고 LH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 상황을 살펴볼 텐데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국민 분노를 촉발시킨 LH 사태가 여당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단일화가 실패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3자 대결 조사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은 먼저 이채림 기자가 방금 전 나온 결과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야권 후보로 더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36.8%, 안철수 후보가 31.3%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질문엔 오세훈 34.5%, 안철수 30.5%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오세훈 후보 측은 적합도, 안철수 후보 측은 경쟁력을 주장해왔는데 보시다시피 다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권역별로 보면 오 후보는 양천과 영등포와 같은 강남 서지역에서, 안 후보는 서초와 강남과 같은 강남 동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념 성향에선 보수 측은 오세훈, 진보 측은 안철수 응답이 앞섰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선 박영선이 34.2%, 오세훈 46.5%로 12.3%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박영선, 안철수 대결에선 33.8%와 45.2%로 격차가 11.4%포인트로 소폭 줄었습니다.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7%,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9%였습니다. 세 후보가 모두 출마한다면 박영선 28.8%, 오세훈 27.2%, 안철수 19.9%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지난 연말조사에선 안철수가 20.4%, 박영선 11.5%, 오세훈 9.8% 순이었는데 당내 경선과 단일화 과정 속에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걸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의뢰해 칸타코리아에서 서울 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고 응답률 20.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렇게 서울 여론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건 LH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시민 3명 중 2명꼴로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무려 34%가 0점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민심은 권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으로 시민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10%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정책을 최대 해결 과제로 봤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싸늘합니다. 100점 기준에 0점을 준 응답자가 34.1%로 가장 많았고 1점에서 49점이 31.2%, 50점이 14.9%였습니다. 50점 넘는 점수를 준 사람은 18.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은 38%가 매우 잘못한다, 29.3%는 잘못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잘한다는 응답에 배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시민 75.4%가 이번 LH 투기 의혹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집값 폭등과 LH 사태가 재보선 초대형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거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부터 공개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정보 동의를 받겠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가지실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의문이고요. 이것이 어떤 셀프 모면의 그런 순간이 되지 않기를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서울 시민이 누구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꼽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최근 지지율이 크게 오른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에서 지지세가 강했고 특히 보수와 중도 모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서울 시민들은 누가 당선되길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22.7%, 이재명 경기지사 21%,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10.8%란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권 주자만 별도로 진행한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지사가 27.2%로 이낙연 위원장의 10%포인트 이상 앞섰고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27.5%로 2위를 기록한 유승민 전 의원과 2배 이상 격차가 났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보수 중도 성향 응답자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에겐 심상정 의원 4.1%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연령대에선 윤 전 총장이 50세 이상에서 이 지사가 20에서 40대에서 강세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부정평가가 55%로 긍정평가보다 14.4%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1.5%를 기록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 그리고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원희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최 기자, 지금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 단일화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 조사를 보면 이게 별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네,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질문을 두고 우 후보 측에서는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자는 입장인 반면에 안 후보 측에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묻자는 건데 그런데 경쟁력으로 물어도 보시다시피 오세훈 후보 34.5%, 안철수 후보 30.5%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참고로 다른 기관이긴 하지만 일주일 전 실시된 경쟁력 조사에서는요.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오세훈 후보보다 앞선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 자, 이제 3자 대결 결과, 이건 이제 단일화가 실패했을 경우인데 네. 여기서도 과거하고 좀 양상이 바뀐 결과가 나왔죠? 네, 3자 대결인데도요. 박 후보와 오 후보 두 사람이 불과 1.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한 달 전 TV조선이 다른 기관에 의뢰한 3자 대결 조사에서는요. 차이가 14.6%포인트나 날 정도로 컸습니다. 물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승리가 어렵겠지만요. 올해 초 김종인 위원장이 3자 구도로도 승산이 있다고 한 말이 전혀 빈말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출마를 하면은 그건 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약진했다 이런 건데 이 배경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무당층 지지율을 보면요. 예. 경쟁력 조사에서 안철수 30.9%, 오세훈 28.6%였고 중도층은 오세훈 34.7%, 안철수 33.6%였습니다. 기존 안 후보에 대한 중도층 표심이 어느 정도 오 후보로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에게 역전승을 하면서 중도 진영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최근 LH 투기 사태로 이제 정권 견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1야당이 하는 견제가 조직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그나마 나을 것이다. 이른바 당 간판을 좀 무시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정치 참여 가능성 이것도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일단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수로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변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반문 중도 진영에서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민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안 후보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은 이제 안 대표 지지율이 높아서 이제 단일화에 적극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협상하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까칠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여론 흐름과도 이런 태도, 협상 태도, 달라진 태도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안 후보 측이 이런 여론 흐름을 감안하고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단일화 협상으로 불똥이 튀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 예정됐었던 비전 발표회를 놓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오세훈 후보 측은 후보 간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명분으로 감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같은 시간에 다른 일정을 잡아버리면서 좀 무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일 오후에 발표회를 여는 걸로 조율이 됐습니다만 예. 이렇게 단일화를 두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은 야권 지지자들에게 좀 피로감을 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LH 사태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LH 사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 67.3%였는데요. 특히 중도층의 72% 그리고 무당층의 76.3%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다가 또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셀프 면제부 조사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이 정부가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다면은 4월 선거 당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정부로서도 이제 특단의 대책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군요. 자,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LH 투기 의혹 사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투기로 확인되면 농지를 강제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실효성 논란을 또 낳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변재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는 공정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투기를 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농지를 강제 처분하겠다는 초강경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준법 윤리 감시단을 설치하는 등 감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곧바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몰수나 추징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강제처분 명령이 떨어져도 이행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십시오. 검찰 수사 없는 조사 또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정부의 합동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는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출범시키려면 물리적으로 2달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검찰 수사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특검으로 넘기자고 주장했죠.
그러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오늘 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렇게 말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어떻게 반박했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LH 특검 도입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제안했습니다. 정부 조사만으론 차명 투기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LH 사태가 대형 악재로 작용하자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한 셈입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의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지시했을 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특검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한 적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금까지 무더기로 터진 투기 스캔들이 모조리 여당 인사라며 제발 저린 도둑이 누군지 너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특검법 발의부터 추천위 구성, 특검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검찰 수사가 먼저라면서 검찰청법 시행령을 고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의 특검 제안이 보궐선거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 외 세종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돼 왔었는데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 산업단지 내 땅을 매입한 걸 자진 신고하면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공무원이 땅을 산 지 불과 6개월 만에 해당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세종시가 공무원 투기에 지뢰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선정된 세종시 연서면. 선정 수개월 전에 조립식 가건물이 늘어서고 묘목이 심어져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급하게 집을 짓고 갑자기 들어와서 하시는 분이 누가 그렇게 사나요? 세종시 공무원 A씨가 2018년 2월에 이 지역 토지를 샀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A씨가 구매한 연서면 지역은 6개월 뒤인 2018년 8월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고 바로 다음 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 등 가족 3명이 세종시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A씨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류임철 세종시 부시장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LH 직원 1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정부 합수본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7명도 관할 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국세청과 금융위 파견 인력도 내일부터 경찰 수사본부에 합류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새로운 주택 공급 택지 발표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후보로 꼽히는 김포, 고촌과 하남 등에서도 이미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지분 쪼개기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상황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김포시 고촌읍의 한 밭입니다. 인근 비닐하우스와 밭에선 농사 준비가 한창인데 이곳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에 거주하는 4명이 이 밭에 지분을 쪼개 매입했습니다. 몇 사람이 산 게 아니고 그것도 혼자 산 게 아니고 3명이서. 고촌읍 토지 거래는 최근 2년간 월 평균 24건 정도였는데 이사 대책을 3개월 앞둔 12월 161건까지 늘어났습니다. 25.4제곱킬로미터의 고촌읍은 서울과 맞닿아 있고 김포에 이미 개발된 풍무지구 등과 인접해 정부의 추가 택지 지정이 유력한 곳입니다. 토지를 공동 매입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거래도 최근 2~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촌에서는 용증이 이미 올라가서 200이 넘어가니까 그린벨트가 이제 뭐 100에서 200 사이로 50, 60 이렇게 하던 거가 올라있는데 서울 송파구, 하남 가밀지구 등과 붙어 있어 또 다른 유력지로 꼽히는 하남 간북도 재작년 120건이던 토지 거래가 지난해 421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을 발표하기 전에 최근에 그 소유권 변동이 됐던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표 시기를 오는 4월 3기 신도시의 추가 택지 발표에 앞서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거래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번 사태로 더 걱정되는 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좌초돼서 다시 한번 시장이 동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공급 대책을 마무리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LH가 사업 주체가 되는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계속되기 힘들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LH 사태로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췄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LH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는 불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했지만 의심자를 7명 더 밝혀내는데 그쳤죠. 차명 거래는 건들지도 못했고 경찰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되어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불법과 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건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이사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이사 대책 관련법이 지난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도 못 됐습니다. 대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한 질책만 가득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겠습니까? 어떤 책임이 있으면 사퇴 의사를 표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급 대책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기 바랍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도 확산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에서 20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20대가 숨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4차 유행 우려 속에 정부는 내일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인 등이 대상이고 승무원 2만여 명도 추가가 됐습니다. 보건교사 같은 교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종 속도를 높이고는 있는데 오늘 백신을 맞은 50대가 발열 뒤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습니다. 지난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발열 증상을 보이다가 접종 후 9일여 만에 숨졌습니다. 이로써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총 16건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는 3,487명이 늘어 58만 8천여 명이고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총 8,5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1.5% 미만입니다.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접종 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루 정도는 타이레놀 등을 먹으며 집에서 관찰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접종 후 휴식을 제도화하는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접종 이후에 하루 정도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는 내일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만 65세 이상 접종 대상 가운데
만 75세 이상부터 먼저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만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는 다음 주 중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나라 밖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나라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혈액이 응고되는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백신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기도 합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in einem zeitlichen Zusammenhang mit einer Impfung gibt, dann muss das natürlich selbstverständlich genauestens überprüft werden. At så skal de afdækkes, og de skal undersøges ordentligt, og derfor synes jeg, det lyder som en 각각 40대와 6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두 여성은 같은 제조 단위의 백신을 맞은 뒤 혈액 응고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제조 단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40대와 50대 남성이 숨지자 이탈리아 정부도 접종 중단에 가세했습니다. Di AstraZeneca, di alcuni lotti, per consentire di approfondire questo aspetto, momentaneamente le vaccinazioni, le somministrazioni con AstraZeneca. 유럽에서만 10개국 이상이 일부 또는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접종을 강행하던 스페인도 최근 일부 주에서 예방적 접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을 계속 접종하라고 권고하지만 There has been no deaths to date proven to have been caused by vaccination. 노르웨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의료진 3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잇따른 부작용 보고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이들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22일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주말 경기 지역 검사소를 가보니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검사 받으러 왔다가 코로나 걸리겠다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산시 선별진료소 앞. 대기줄이 인근 주차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팔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줄을 서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고 오늘 2시에 왔어요. 지금 이거 같으면 이걸 안 하게 되면 또 현지고 이사람들도 또 일을 안 시키잖아요. 대기표는 진료소가 문을 열기도 전인 오전 8시 반에 이미 마감됐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도 보건소 직원도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입니다.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상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4시, 5시면 와서 여기 줄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 8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마감 시한인 22일을 일주일 앞두고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평일이면 근무를 매일 아침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야 되니까 오늘 공휴일날이 시간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되려 코로나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그것도 너무 불안해요. 경기도는 22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기간 연장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 수준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조건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준이 복잡하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덕현 기자와 달라진 거리두기를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사적 모임은 기본적으로 5명 이상 모일 수는 없지만 예외 조건을 좀 뒀다면서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먼저 직계 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계도 안의 사람들끼리만, 쉽게 말하면 위아래 관계끼리만 5명 이상,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형제, 자매, 삼촌, 이모 등의 반계 친척 간 만남은 여전히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직계 가족이 아니란 이유인데요. 또한 아직 가족이 아니라도 상견례가 목적이면 양가가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제, 자매가 만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의 경우 생이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가족 말고 5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예외 조건이 또 있습니까? 네,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경우에도 어른은 넷, 총원은 8명까지란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어른 5, 아이 2 모임이나 어른이 3, 아이 6 모임은 안 됩니다. 네, 돌잔치 기준도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돌잔치 전문점도 기존 결혼식장과 같은 규정이 적용돼 수도권의 경우 99명까지 친척들이 모여 돌잔치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방역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는 거라 일반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돌잔치를 할 경우에는 5명 이상 모일 수는 없습니다. 예. 이 때문에 9명 돌잔치는 안 되고 99명 돌잔치는 된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저런 예외 경우를 두다 보니까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인데 사실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컸는데요. 왜 벽으로 공간이 구분된 코인 노래방은 집합 금지면서 플라스틱으로 칸만 구분한 식당은 열어주는지 논란이 된 바 있고요. 식당은 되면서 카페는 안 되고 무용학원은 되면서 태권도장은 안 되는 등의 논란도 있었죠. 식당과 술집의 운영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서 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예. 정부가 실증적인 조사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거리두기를 유지하는데도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아서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데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구미 3살 여야 사망 사건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죠. 그 가운데 DNA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난 외할머니가 임신했을 당시 주위에서 몰랐을까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요.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친모의 남편이 아내의 임신도 출산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이 투입한 프로파일러는 3명입니다. 이들은 숨진 3살 나이의 외할머니 48살 A씨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A씨가 몰래 아이를 낳은 뒤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A씨는 줄곧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DNA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는 A씨의 남편과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고 A씨의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에서도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도 없는 데다 A씨 딸이 낳았다는 아이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프로파일러 3명이 일주일째 A씨와 대화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한 A씨의 남편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방송 매체는 이번 사건의 제보를 받겠다며 숨진 3살 나이의 생전 얼굴을 공개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찰이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교통위반 차량을 잡아내는 암행순찰차는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활동을 했는데요. 최근 일반 시내 도로에도 투입됐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적발한다고 하니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그냥 지나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44살 안모 씨가 경찰 암행순찰차가 정지 명령을 하자 달아나는 겁니다. 400m 정도 도주해서 아파트 막다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 걸 근거를 해보니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시내 도로를 다니던 암행순찰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까지 잡아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했습니다. 면허장 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이 시작된 이후 이제는 전국 대부분의 시내 도로로 암행순찰이 확대됐습니다.
경남에서만 최근 한 달 암행 순찰로 무면허와 신호 위반, 과속 등 120건을 적발했습니다. 운전자도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한다며 암행 순찰을 반깁니다. 아니 일상에 이승을 해가지고 모든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 활동이 난폭 운전과 과속 운전을 단속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나와 윤만 발광체로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한번 저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본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발광체다. 그러면 누구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사진에 있습니까? 예. 이 지사가 최근에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지사는 자신과 윤석열 전 총장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반사체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못 내고 남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낸다 뭐 이런 거군요. 예, 그러면서 이 발광체는 지지율이 잘 안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이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올라오지만 반사체는 한번 지지율이 떨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 지사에게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후보들의 품평을 할 리가 있겠느냐면서 주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예. 어쨌든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를 저희가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 4월 재보선이 이제 끝나면 두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균형추가 쏠리게 될지 이게 관심인데 네. 신경전도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전 대표 선호도는 지난해 5월 28%까지 올라간 뒤에 이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71%까지 오른 뒤에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추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면 이 지사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2배 넘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 지사의 한 측근 의원은 이 지사의 지지율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쌓아올린 거지만 이 전 대표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대통령 지지율에 얹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요즘 LH 사태 배후에 이지세가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 건지 이제 친문 진영하고 좀 긴장 기류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한 언론이 이 전 대표 임기 마지막 날이죠. 이 당무회의 좌석 배정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었죠. 예.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양측의 대응 방식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상 최대의 이간계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비토가 많은 강성 친문 지지층을 어떻게든 끌어안으려는 이 지사와 또 이 지사를 견제해야 할 이 전 대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강성 친문 당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사는 아직 친문 진영과의 갈등이 부각되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모습입니다. 예. 뭐 아직은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조심하고 있겠지만 이게 이제 레임덕이 본격화하면은 이제 반문 진영으로 지지세를 넓혀야겠다 이런 또 목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 정부의 약점을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상황을 좀 지켜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봅시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나와 윤만 발광체의 느낌표는 인공위성은 별이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예. 인공위성과 별은 하늘에 둘 다 떠 있고 또 반짝이기도 하지만 구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움직인다 싶으면은 인공위성입니다. 그때 오락가락하는 정치인인지 아니면 이 꿋꿋하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인지 결국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 가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좀스럽다 문의 분노 왜로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SNS에 좀스럽다는 표현이 담긴 글을 SNS에 올리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예. 근데 왜 저렇게 감정적인 표현까지 담았는지 이 부분이 좀 이제 궁금증인데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종종 SNS를 통해서 이 정책 등을 설명해 왔지만 대부분은 이 정제된 문어체이지 이번처럼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무엇보다 궁금한 게 이게 문 대통령이 직접 쓴 게 맞냐 뭐 이런 건데 좀 확인해봤어요? 예, 일부 참모들은 이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표현은 문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뭐뭐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식의 어미도 문 대통령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말투기도 합니다.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
자, 물론 대통령 사저 문제로 야당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당사자로서 직접 나섰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이 굳이 저렇게 나설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LH 투기 의혹이 국민적인 공분을 낳고 있는 시점에서 양산 사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진화해야 파문이 커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전략적인 강공책이라는 겁니다. 예. 또 문 대통령의 이 노무현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노무현 트라우마요? 그렇습니다. 예. 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2011년 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이 아방궁이라고 한 것은 너무한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 때는 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으로서 이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사저 부지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탐욕? 그게 말하는 탐욕이죠. 탐욕.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저 글 때문에 논란이 커진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감정 조절 장애를 보이는 게 민망하다. 또 선거가 심상치 않으니까 대통령이 초조한 것이라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왜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지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감정적 대처로 부동산 이슈를 오히려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이 좀스럽다 문의 분노 외의 느낌표는 소통 진작 좀 하시지로 하겠습니다. 예. 여당 지자체장의 성폭력 문제, 또 추윤 갈등, 신년수 전 민정수석 사태 등 이 각종 현안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을 좀 답답하게 했던 문 대통령. 그런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려다가 오히려 좀 사달이 난 모양새입니다. 예, 뭐 선택적 침묵, 선택적 항의, 뭐 결국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물론 대통령 사저 문제는 경호라는 이 특수성도 있고 또 투기용으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LH 사태로 국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해하려고 했던 국민들도 화가 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 시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이란 말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당시 살벌했던 검찰의 수사는 영화로도 묘사돼서 명대사를 낳기도 했죠. 너 범단 수괴로 15년 살래? 정부 폭력으로 3년 살래? 살아있네. 너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검경은 2년간 전국에서 274개 폭력 조직을 적발했고 1,000명이 넘는 조직 폭력배를 구속했습니다. 그 후 다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기까지는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1년 3개월 만에 총리가 나섰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5번의 대책에도 완패하면서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 사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집행할 공기업 직원들이 되레 투기꾼이었다는 소식은 국민 전체를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민심 이방까지 불러올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도 수습이 난망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사했던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휘두르는 칼마다 핵심을 베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에 7명만 추가 적발된 건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경찰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망한 수사라는 조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손을 빌리자는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검사들이 다수 투입되는 거는 확정적이네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능력 있는 검사들을 차출해서. 하지만 개혁을 명분으로 6대 중대 범죄로만 검찰 수사의 범위를 줄인 게 발등을 찍은 꼴이 됐습니다.
공직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든 이 사건이 중대 범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중대 범죄냐 이렇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여당은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검합시다. 저 박영선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조사와 수사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이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필요한 건데 부동산 범죄에 노하우가 쌓여있는 검찰이 아니라 왜 특검이 필요한 건지 설명이 더 필요할 겁니다. 지난 2년간의 검찰개혁이 반부패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 그것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일 겁니다. 검찰주의자라는 비판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일성은 그래서 곱씹어 볼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힘 있는 권력자들이 죄를 짓고도 발 뻗고 자는 세상. 그게 문재인 정부가 그렸던 검찰개혁의 모습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30년 만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장수의 다짐만큼 공허한 건 없지 않을까요?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진검을 버리고 전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내일도 눈과 코가 답답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 광주, 또 경북과 대구의 공기질이 종일 탁하겠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그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밤부터는 반가운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는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차츰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기질이 탁한 중서부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교차가 화두가 된다는 건 이 환절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4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3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4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